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남 합천 근처의 별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친구들과 수능 끝난 기념으로 3박 4일 동안 산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간 곳은 합천 쪽 시골이었습니다. 그래도 있을 만한 것은 다 있고 놀이시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숙소가 좀 문제였습니다. 숙소는 소위 시골의 읍내와는 아주 먼 곳이고 산의 중턱이었습니다. 대신 그곳은 친구 아버지 소유의 별장이라 다소 불편해도 그곳에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그곳으로 갈 때는 좀 힘들었으나 공짜고 막상 별장에 들어가 보니 정말 편안해서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랑 죽자고 놀다 보니 2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술 마시고 친구가 싸운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별장 주인 친구, 또 다른 한 명은 좀 호전적이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의 말싸움이었는데 주인 친구가 너는 여기서 자지 마 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그건 너무 심하다며 반발한 게 여러 때 한 명의 말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 친구는 삐져서 그래 내가 나간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한 30분쯤 안 들어와서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친구 폰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있다 친구가 받았고 그 친구는 너희들이랑 잘 기분이 아니다. 혼자 잘 테니 너희들끼리 잘 놀아봐라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녀석 잘 곳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래 자기 아버지 별장이 있는데 주변 지리도 모를 리가 없다라며 우리끼리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녀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녀석은 나간 다음날 오후에 우리가 내려오는 길 중턱에 있는 오두막에서 우리가 중간에 쉬어갈 때 그곳에서 눈을 부릅뜨고 숨이 막혀 혀를 내민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시체를 본 순간 모두 놀라 경악하다가 침착하게 구급차를 불러 시신을 운송했습니다. 우리 중 가장 놀라고 가장 죄책감을 가진 녀석은 싸움을 한 호전적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하루만 더 있자. 여기 있으면 그 녀석을 죽인 개자식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라며 우리 보고 하루만 더 있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고 하루 더 그것도 그 오두막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전적 친구는 기척이 많으면 범이니 나 논다면서 자신과 나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 남고 우리는 교대로 자기로 하면서 밤을 새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가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나는 잠을 자려 했고 체질이 잠이 잘 오는 체질이라 쉽사리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 잠에 빠지기 직전 호전적 친구의 어깨 위에 한 물체를 보았습니다. 나는 잠자기 직전이라 그냥 그런 거겠지라 남기며 완전 잠에 들었습니다. 두어 시간쯤 잤나 싶을 때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호전적 친구가 잠들어 자고 있었는데 누운 그 친구 위에 하얀 소복의 머리칼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그 친구의 가슴과 목을 사정없이 미친 듯이 밟고 있었습니다. 한 번 밟을 때마다 그 친구는 고통에 겨워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나는 그 친구에게 시선을 떼고 나의 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친구가 내 배 위에 앉아 그 여자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러면서 무언가를 내 가슴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죽은 친구와 미친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호전적 친구는 이미 죽은 친구와 똑같이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민 채 죽었습니다. 이번에 그 미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위에 있던 친구는 멍하니 있다가 그 여자가 다가오자 조용히 내 배에서 비켰습니다.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쾌락에 미쳐 침까지 흘리며 하얀 이빨은 드러내며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그 여자의 그 얼굴과 행동이 미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기쁘냐? 내가 욕을 하고 있을 때 미친 귀신이 드디어 내 가슴으로 발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미친 귀신은 가슴에 발을 댔다. 다시 내려놓았다 댔다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그 짓을 새벽까지 하다가 날이 밝자 그녀는 굳은 얼굴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옆에 친구를 보니 역시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별장의 친구들에게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불러와 다시 오두막으로 와 똑같이 먼저 죽은 친구를 보냈듯이 두 번째도 보냈습니다.
친구를 그냥 보내버린 게. 그러나 내가 정말 분한 것은 아무리 알아보려 해도 그 귀신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을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산 이유입니다. 내가 산 이유는 내 배에 앉아있던 내 친구가 내 가슴에 한없이 그린 2명을 보낼 수는 없다. 2명을 보낼 수는 없다라고 적으면서 내 가슴에 그리던 정체불명의 기호 때문이 아닐까 봅니다. 글자도 그림도 아닌 이상한 기호. 떠올리려 해도 떠올릴 수 없는 그 기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가난 말기에 알게 되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정확히 6개월 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한부를 선고받으신 지 5개월 후에 갑자기 숨이 멎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려서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나 이모들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큰 이모부께서 그 당시 어머니 부항을 떠주시던 할머니가 신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해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니 부항 떠주시는 할머니께서 팥인지 콩인지를 어머니에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이던 이야기라 팥인지 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것을 뿌렸더니 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집 천장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더 아파하셔서 저와 사촌들은 모두 가까이 사시던 외숙모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정도 지났고 저는 그때까지 외숙모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과 사촌들을 전부 불러 앉히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글자는까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윗너른께는 예의를 지키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여라.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내가 없어도 바른 아이가 되거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깨고 보니 이미 아침 8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방학이라 좀 더 자려고 누우려 하는데 옆에서 자던 사촌형이 깨는 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깬 사촌형 때문에 놀라서 왜 깼냐고 묻자 꿈에서 저희 어머니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저와 사촌형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사촌들 모두가 제가 꾼 꿈과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8시 20분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절도해야 하고 해서 어른들과 같이 먼저 점심을 먹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드신 후에 먹었습니다. 옆에서 이모와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와 사촌들이 같은 꿈을 꾼 날 외할머니와 이모의 꿈에도 어머니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꿈에는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뵙겠다고 그 꿈을 꾸고 외할머니가 일어나신 시각이 8시였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가 이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모는 예전에 결혼을 하셨지만 돈이 없어 결혼식 하지 못하여 그날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이모의 꿈에는 어머니가 나와 결혼식에 못 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장례식이 끝나고 2달 후의 안사실이지만 어머니 장례식 당시 군대에 있던 삼촌이 하신 말씀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삼촌 꿈에도 어머니가 나오셨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갖고 면회를 와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모두의 꿈에 나오신 어머니.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군대 괴담. 제가 막 부대로 전입왔을 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 부대는 특이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전역자들이 팔짱을 끼고 같이 부대 밖을 나가는 것, 그리고 관물대에 하얀 천이 하나씩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대든 전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병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대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내무반에 들어서는 순간 신고라는 걸 하죠. 정말 지금은 추억이지만 그때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의 내무반에도 제대를 며칠 안 남긴 하늘 같은 왕고참 이병장님이 계셨습니다. 전 그 이병장 밑에서 일주일을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역을 앞둔 이병장님은 기쁘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대 후 뭘 할까? 이런 고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고민에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무반의 다른 고참도 전역하는 이병장님을 부러워하긴커녕 오히려 불쌍한 듯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무반 분위기가 절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과 함께 지급되는 하얀 천의 용도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신병이라 감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던 중 이병장님과 마지막 밤을 보내던 금요일날 이병장님은 절 조용히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병장님과 같이 전역하는 동기 7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표정을 보니 전역해서 기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병장님이 주시는 술을 한 잔 두 잔 받아 마셨습니다. 정말이지 3개월 만에 처음 먹어보는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리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3년 전에 이 부대 사병 4명들이 휴가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대 날짜의 부대와 좀 떨어진 다방에서 다시 모여 부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부대 앞 2km는 산길이고 그 길을 벗어나면 조그만 마을 하나가 있고 버스 타고 40분을 나가야 조그마한 읍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방에서 모인 사병들은 동기들과 마지막으로 술 한 잔씩 하고 해가 거의 질 무렵 부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을을 지나 부대로 들어오는데 그 사병들의 눈앞에 그만 동네 아가씨가 그 산길에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술기운에 그 사병들은 그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본능에 이끌려 강간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론 반항했지만 장정 4명에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간 후 이들은 그만 그녀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이 병장님이 말하길 나중에 발견된 시체는 머리와 몸체가 분리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연하게 부대로 돌아왔다는군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그들은 별탈 없이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부터 외곽 초소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사병이 생기더니 어느새 부대 이곳저곳에서 귀신 이야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병들은 심각하게 소대장들에게 보고했지만 군이란 데 원래 고지식한 면이 많잖아요. 특히 귀신 이야기 없는 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이들 중 한 명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지리적 여건상 전역자를 아침 일찍 사단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전역 신고를 마치고 그날은 전역자가 한 명이라 버스를 타고 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시켰습니다. 근데 사단으로 출발한 이 사병이 안 왔다고 사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역할 사람이 탈영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 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지요. 그리고 순찰조가 그 사병의 시체를 찾은 건 새벽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부대 진입로 수풀새에서 목이 꺾인 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 사건은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그 중 한 사병이 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부대 앞 버스 타는 곳까지도 못 가고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부대는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2명째. 이틀 후 겁에 질린 나머지 2 사병이 그 사실을 대대장한테 털어놨고 문제의 장소에서 시신 발굴이 있었습니다. 근 1년이 지나도 시체는 별 흠집이 없었습니다. 별로 썩지도 않았고 눈도 떠 있더래요. 정말로 한이 맺힌 것인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2 사병은 육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난 걸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 달 전에 전역하던 사람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군인이 귀신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죠. 더군다나 장교들은요. 이에 대대장은 고심 끝에 전역자를 한꺼번에 내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다 같이 팔짱을 끼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이 그 사건 현장을 지나갈 때쯤 팔짱을 풀고 무언가에 홀려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동기들은 필사적으로 잡았고 그 사람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였다는군요. 이렇게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본 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인데 머리를 팔에 들고 있었어. 그리고 날 노려보며 계속 오라고 손짓했어. 라고 그는 그가 무의식 중에 본 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이 이쯤 되자 대대장님은 체면을 무릅쓰고 구실한 걸 하게 되었고 그날 하루는 우리 부대 장병들이 다 같이 절을 올렸습니다. 굿이 끝날 무렵 무당은 이 부대 사병들이 부대 밖을 나올 때는 항상 하얀 천으로 부대 마크를 가리고 나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출이나 휴가, 뭐든지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하얀 천으로 부대 마크를 가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전역자들은 이 공포에 시달렸고
우리 부대에서만은 저녁이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버스 괴담. 우선 저는 버스 종점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저희 집 앞 종점에 있는 버스라 저도 가끔씩 탔었습니다. 반대쪽 종점이 오산인가 그쪽이고 그 제 친구도 오산 바로 전 끝에 살아서 항상 학교 끝나고 그 버스만 타고 다녔습니다. 그 학원 선생님도 집이 오산 쪽이라 항상 수업 마치고 밤늦게 그 버스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그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앞쪽에 두세 명 빼고 자리가 많아서 뒤에서 두 번째 왼쪽 자리에 앉고선 평소와 똑같이 이어폰을 꽂고 창문 너머를 보며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앞쪽에 계셨던 아주머니들 다 내리시고 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차도 안 다니고 산길같이 양쪽에 나무들과 논이 있는 긴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한참 달리시다가 운전기사 머리 위에 보면 가로로 길쭉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로 선생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어폰을 빼고선 네? 아저씨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셨는데 기사 아저씨께서 종점 다 와가니까 맨 뒤에 누워있는 여학생 좀 깨워달라고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 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명 처음에 버스를 탔을 때 뒤쪽에 아무도 없었고 계속 달리면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 바로 뒤에 여학생이 누워있다고 하니까 뒤돌아볼 수도 없고 몸이 굳으셨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분도 좀 끄름직하고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차를 세우시고 뒤돌아보지도 않고서 거울로 그 선생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셋하면 앞문과 뒷문을 열 테니까 바로 뛰어나와서 같이 도망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을 치자 앞문과 뒷문이 열리고 선생님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일어서서 뒷문으로 나가셔서 그 기사분과 한참을 앞으로 미친 듯이 달리셨습니다. 근데 기사분이 아니다 싶으셨는지 아니면 길 한복판에서 자기 버스를 놓고 오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선생님한테 먼저 가라고 하시고 그 기사분은 혼자 다시 버스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버스 쪽으로 와서 고민을 하시다가 바깥쪽으로 버스 왼쪽 창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선 창문 밖에서 맨 뒷자리를 보셨는데 검은 교복 입은 여학생이 다리를 창문 쪽으로 길게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문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기사분과 눈이 마주친 거였습니다. 순간 경악을 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이 이후로 제 친구 그 버스 절대 안 타고 항상 갈아탑니다. 그 버스 폐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실치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그 번호의 버스가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없어졌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 가위의 끝. 저의 집의 불길한 기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사 온 후부터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도 많이 도와주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어머니께서 항상 친구들에게 먹을 것이며 용돈도 줄 정도였습니다. 이사 온 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키우던 개가 버스에 치여 죽고 다시 개들을 키워도 저녁에 사나워져서는 정말 동네가 떠나가라 짖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병에 시들어 어떻게 고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마리가 죽고 나서 개 키우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의 마당과 이어져 있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 후 중풍이 오더군요. 한쪽 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 치료하신다고 아버지께서 온갖 침이며 병원에서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년 정도에 정말 집안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어떻게든 집은 지키신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빚도 갚고 집은 안 팔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꼬대로 심하게 했습니다. 온갖 들어보지 못한 욕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목류병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다음 날 깨보면 제가 누나방이며 형방 안방 마루며 정말 이상한 곳에서 깼습니다. 제가 원래 자던 자리는 박차고 정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형 누나들은 녹음까지 해서 들려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갖 잠꼬대며 목류병 증세까지 보이고 그건 둘째치고 매일 눌리는 가위에 정말 무섭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잠들려고 눈 감으면 가위에 눌렸습니다. 잠들려고 눈 감으면 뭔가에 눌리는 기분에 깨어 발버둥치는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은 정말 행사를 치르듯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제가 누나방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머님이 돌아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배경으로 어머니께서 제 옆에 앉아 계시고 어떤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머니께서 그 다가오는 여자를 밀치더군요. 그 여자는 계속 내게 다가오려고 하고 어머니는 그 여자를 계속적으로 밀쳤습니다. 그 와중에 꿈을 깨고 정신을 차렸는데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가위도 눌리지 않고 잠꼬대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목류병 증세까지요. 지금도 가끔 누나나 형과 그때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정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어머니께서 제가 막내라 항상 이뻐해 주셨는데 돌아가셔서도 절 지켜준 듯해요.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학교 기숙사 괴담. 여러분 중 가위에 눌려보신 분이 많으십니까? 제 친구들 중에는 가위에 눌려보지 않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들 경험이 있는데요. 전 그런 친구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가위라는 것이 왜 눌리고 눌리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지요. 평생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께까지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에 사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K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기숙사에 들어온 후로 자꾸 가위에 눌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가 기가 약해서 그래 라며 주위에서 주어들은 이야기를 해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없으니 쉽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자면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는 둥. 주먹을 쥐고 자라는 둥. 농담식으로 자꾸 넘기니까 K도 제게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끼리 점심을 먹고 있는데 K의 친구인 Y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K방 이상한 것 같아. 응?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저께 숙제를 하느라고 K방에 내려갔는데 K가 없더라고. 그래서 걔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침대에 앉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새 가위에 눌린 거 있지. 뭐야, 너네들 요즘 단체로 기가 허해졌냐? K도 자꾸 가위 눌린다는 것 같던데. 몸보신 좀 해야 하는 거 아냐? 근데 기분이 나쁜 게 보통 내가 가위 눌리는 기분이 아니었어. 뭔가 더 찜찜했다고. 아유, 그만해라.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오늘 밤 또 가위 눌린다. Y는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전 쓸데없는 말하지 말라며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학교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심한 복통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K와 마주쳤습니다. 언니, 괜찮아? 어디 아파? 배가 좀 아프네. 내 방 가서 좀 누워있을래? 난 지금 도서실에 가서 자료 좀 찾아봐야 하거든. 그럼 나야 고맙지. 이렇게 해서 전 K 없는 방에서 혼자 잠시 누워있게 됐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누워있다 보니 잠이 솔솔 오더군요.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결에 전 누군가가 K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살금이 제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K가 필요한 것을 찾으러 방에 돌아온 줄 알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였다면 필요한 것을 찾고 바로 나가야 할 텐데 그 존재는 제가 누워있는 침대에 걸터앉는 것이었습니다. 전 약 기운도 있고 귀찮기도 해서 그냥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 존재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히 내 손을 자신의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고 깍지를 끼어 손을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아니 그 존재의 손가락 마디마다 제 손의 마디마다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미지근하고 습기가 배어있는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더군요. 수업이 끝나 아이들이 기숙사에 돌아올 시간이었는지 방문 밖에는 왁자지껄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이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고개조차 옆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나 아직도 그 존재에게 잡혀있는 손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제 손에 깍지 끼어져 있는 그 존재의 손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해 제 손을 조금 빼내자 그 존재의 손이 제 손을 다시 움켜잡고선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제 손이 그 존재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고 그 존재의 혓바닥과 입천장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그 존재의 목구멍까지 느껴졌을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K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깨웠습니다. 언니, 좀 괜찮아? 바로 떠지는 눈. 주위를 두리번거렸을 때 옆에는 K밖에 없었고 식은땀에 젖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침대에서 바로 일으켜 세워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방에는 1초도 더 있기가 싫었습니다. 밖에 나와 소파에 앉은 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은 후 K에게는 집에 간다고 하고 바로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위에 눌리면 듣는다는 소리나 본다는 것을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겪고 느낀 것이 가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 느낌이 생생해서 그저께 겪은 일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속에 위치한 한 시골에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산을 3개 넘어야 나오는 시내장에 나가서 나물이나 약초 등을 팔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내에서 친구들과 너무 늦게까지 놀다 보니 밤 8시가 넘어서야 집에 가기 위해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한 인형이 보이더군요. 전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쓰러져 있더군요. 저희 동네에 살던 떡장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멀리 시내의 중학교에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중학교에 간 지 2년째 되던 날 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3년을 기약하고 간 중학교건을 왜 돌아왔느냐라며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미 제 능력이 3학년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불을 끄더니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정석을 풀어라라며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제를 풀지 못한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다음날 할머니는 아침 일찍 떡을 팔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떡이 한 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팔았지만 한 개도 못 팔고 그냥 돌아오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들이 심하게 떨리더니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어흥떡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미처 호랑이 말을 배우지 못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셨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할머니 다리를 분지르고는 떡바구니를 들고 도망갔답니다. 간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지신 채로 쓰러져 있으셨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업고 시내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내 손에 박씨 한 개를 쥐어주며 내 성의인이 가거든 밭에 심어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밭에 잘 심은 후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글쎄 우리 밭엔 커다란 박나물이 머리를 바닥에 처박은 채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과연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진 저는 등산 장비를 맞추고 그 박나물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정상에 도착하니 구름 위에 있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에 큰 성이 보였습니다. 올라오느라 너무 힘이 빠진 나는 그 큰 성으로 가봤습니다. 도착하니 커다란 호랑이가 탁자 위에서 떡을 먹으며 황금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한참을 떡을 먹더니 그대로 고꾸라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알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야말로 적막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알을 쥐는 순간 갑자기 알이 깨지면서 웬 새가 나왔습니다. 이 새는 대뜸 나오더니 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새를 움켜쥐고 박나무를 향해 냅다 뛰었습니다. 뒤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난 박나물에서 하강 리프트를 순식간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나무로 뛰었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라가자 호랑이는 나무 근처를 빙빙 돌며 저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나무 위로 올라온 나는 밑을 보고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보며야 그 나무 위에는 어떻게 올라간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새가 도끼로 찍고 올라왔지라며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나무를 도끼로 찍으며 저를 향해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갑자기
화살이 날아오더니 호랑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풀숲에서 웬 선비가 나타나더니 괜찮습니까? 이런 호랑이라니 라며 제게 외쳤습니다. 전 목숨을 구해주신 그 선비에게 너무 고마워서 작은 성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그 선비에게 새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는 선비입니다. 며칠 전 꽃사슴이라는 청년이 베트남 선녀와 결혼하게 해준다는 말에 혹해서 돈 3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계곡 대중목욕탕 사우나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사슴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대출금 300만 원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가던 중 한 사내가 나무 위에서 호랑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호랑이와 이야기를 하려 하다니 정신병자구나. 호랑이는 깨갱깽깽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내는 혼자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저걸 팔면 300만 원은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등에 메고 있던 활로 호랑이를 쏴 죽였습니다. 그리곤 호랑이를 들고 가려는데 그 정신병자가 다가오더니 웬 새를 내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닌가. 뭔가 꺼림칙했지만 새를 들고 나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호랑이 시체를 건네주면서 자, 이거면 300만 원은 충분하겠지라고 외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웃으며 이미 시일이 3일이나 지났다. 이자가 하루 100%니 너는 벌써 1000만 원을 넘어가. 내 장기는 모두 내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길, 낭패다. 신체 포기 각서를 깜박했습니다. 그때 사채업자 대장이 외쳤습니다. 만일 내일 아침까지 저 산이의 종이 3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지. 1시간 뒤 종을 치러 가고 싶지만 나는 사채업자들에게 감금되어 있습니다. 굵은 줄에 묶여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길, 어떻하지? 이러다가 내 장기가 다 사라지겠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병자가 준 새가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가서 그 종을 치겠어요. 너같이 작은 새가 그 종을 어떻게 친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꼭 해내 보이겠어요. 그리고는 그 새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 네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그리고는 그 새는 문 밖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운오리 새끼입니다. 어려서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났지만 엄마는 우리 형제를 낳자마자 옆집 사는 청둥오리에게 빠져서 짐 싸들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십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나는 형제보다 못생겼기에 항상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너같이 못생긴 애랑 있으면 다른 오리들이 안 놀아준단 말야. 절로 가지 못해 어딜 따라와. 몇 년 후 형제들은 멋진 오리가 되어 도시에 가서 성공하겠다며 시골을 떠났습니다. 그리곤 저는 눈먼 우리 아빠와 함께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해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 오리가 집에 오시더니 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오리는 한참을 울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과에 갔더니 라식 수술만 하면 보인다더구나. 그런데 무려 쌀 300석을 달라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약을 하고 왔단다. 어쩌면 좋으냐. 아빠,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그리고 한 달 뒤 웬배에서 바다에 바칠 재물을 구한다기에 저는 제 몸을 300석에 팔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그 쌀로 눈을 뜨셨겠죠. 전 그렇게 재물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우연히 용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왕님은 저를 보시더니 너같이 착한 오리에게 상을 주말하며 저는 황금알에 넣어서 육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로 호랑이와 이야기하려는 정신병자를 거쳐 지금 선비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선비를 살리기 위해서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집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간이 글쎄 과자로 된 집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집을 뜯어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웬 할머니가 문 밖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이런 배가 고팠나 보구나. 갈 데가 없다면 나랑 같이 살자꾸나. 라며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저를 보며 너는 여자 오리니까 엄지공주라고 부르자꾸나 라며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웬 두꺼비 2마리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납치해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디 연못에 도착하더니 서로 자기 색시를 삼겠다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날도 너무 춥고 바람도 심하게 불더군요. 저는 너무 추워서 근처에 있는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만 피곤해 지쳐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를 보니 들쥐 아주머니가 저를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쉬다 보니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 근처 사는 두더지 아저씨라는 분이 들쥐 아주머니네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 두더지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한눈에 반했다면서 자기네 굴로 초청을 했습니다. 굴에 가보니 웬 카바레 제비가 그만 사모님 남편에게 걸려서 날개가 다친 채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더지 아저씨, 이 제비를 돌보게 해주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제비를 정성 들여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비는 다 나아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저 산 위의 종탑까지 데려다 주지 않겠니? 그러자 제비가 제 등 위에 타세요. 라며 저를 태우고는 저 산 위의 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하니 큰 종이 웬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듯했지만 꽤나 반짝이는 거울 같은 종이었습니다. 전 그 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종에 반사된 제 모습을 보니 글쎄 제가 백조가 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얀 깃털의 긴 목, 날씬한 허리.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난 백조였던 거야. 전 종을 크게 3번 치고 산을 내려가서 선비님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비님은 날이 너무 지나서 사채업자들에게 장기가 팔린 채로 팔려가셨더라고요.